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 전국이 후텁지근한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울과 춘천 등 수도권과 강원에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출근길에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인천 강화에는 시간당 33.4mm, 경기 동두천에도 시간당 26.5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밤사이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강원 춘천과 서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미만 수준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 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휴전선 위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 강과 하천 수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내릴 걸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대전과 충청 지역에 50mm, 경북 내륙에 4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전북과 대구에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선인데 남부 지역은 지금 며칠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정체 전선이 중부 지역이나 그 위쪽에 머무르면서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9일부터 보름째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어젯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겪었습니다.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25.7도, 광주와 포항, 제주는 27도를 넘었습니다. 낮에도 덥습니다.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창원, 강원 동해 등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도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보된 서울의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고 충남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12일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홍해 항로의 봉쇄 위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의 대이란 공격이 재개됐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1시간 20분 전부터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올링글에서 이번 공습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앞서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더 구체적인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며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ey're going to pay a big price. They're being decimated. 조지아주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소규모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위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면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모두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앞서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 미군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경납고를 공격해 MQ-9 무인기 8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대형 헬기 2대도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원유 수출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거라면서 이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동 지역 다른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야 해협에서의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tect shipping. We think other countries should join us in that endeavor. We don't need them to, but they should because they're more impacted by it than we are. 네, 그리고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죠. 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잠시 전 홍해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봉쇄를 위반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정밀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선박에 대해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이 될 거라는 무전 경고를 하기도 했죠.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 만데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도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들은 다시 운항을 재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폭격 경고, 또 홍해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3.36% 오른 94달러 7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9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2분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GDP에 대한 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4% 늘었고 수입도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이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가 늘어 0.2% 증가했고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4%, 정부 소비는 0.2% 늘었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3.3% 증가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5번의 선택에는 5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선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이제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전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이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요.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이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을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에 의해서 정치 기소로 된 것이 10차례 의뢰를 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10차례 중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번, 7번, 8번, 9번은 의뢰를 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또 의뢰를 했다.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5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4번, 5번은 또 대납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짜맞추기식,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기결됐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항동 쿠팡물류센터 15센터에서 불이 나서 지금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완진이 된 것으로 알려진 쿠팡물류센터와는 다른 센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지금 들려오는 내용에 따르면 새벽 6시 55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는 아니고 소형 화재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현장에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소방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큰 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물류 15센터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나흘 동안 불이 이어졌던 물류센터는 15센터는 아니었고요. 쿠팡 32 물류센터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또 불이 난 겁니다. 이번에는 대형 화재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세훈 시장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원칙에 따라서 이제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633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에 선고가 났고 그러면은 8, 9, 10월 달에 상고심이 나와야 되고요. 그 이제 만약에 또 다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1월 달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법에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벗어나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법원에서도 사실 죄질이 안 좋다라는 말까지 지금 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명 특검, 그다음에 하명 수사, 하명 기소. 근데 판결도 그럼 하명 판결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것이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고 본인이 고안했던 선거법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이 수없이 많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 공직에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 법의 취지나 이 엄혹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계속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론에서도 이건 뒷받침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민주당이 어떤 공작을 하거나 민주당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자중질환 성격으로 일어났고 명태균 씨는 뭐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워낙 여론조사, 여론조작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화된 인물로 소개가 되면서 실제로 그분들과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고 또 검찰이 동원돼서 공격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다 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 조작 기소, 조작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특검은 엄격히 내란 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이었고 최상병 특검이었어요. 거기에 오세훈 시장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왜 오세훈 시장 사건이 들어갔느냐.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판결은 1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본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종 상고심까지 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 선택적인 정치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고 믿을 수가 없다고 재판부도 판시를 해요. 하지만 일부는 또 받아들인다 그래요. 무죄면 다 무죄지 어떻게 선택적으로 일부만 유죄고 일부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는 꼴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 오 시장 국민의힘 당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최근에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1심 선고의 최대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재선거를 주장을 할 때 서울시장은 이겼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것을 수긍했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쳤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볼 땐 재선거 구호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가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한 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윤리위원을 7명으로 최종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비난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게 될 경우 이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그 안에 포함돼서 정치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내부에서 꼬일 대로 지금 꼬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죠. 어제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밝힌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걸까요? 자의적이죠. 왜냐하면은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 비판과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잘못을 한다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 비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사실 자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민주당을 향해서 주장한 게 정당 민주주의예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거의 독재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이 답습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윤리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점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이 우선이고 당의 징계 정치 그리고 대결 정치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그러한 기대치라고밖에 절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오세훈 시장 판결로 인해서 당내 동료가 있다. 이건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오히려 점정식 대표도 뭐라 그랬냐. 판사의 어떤 예단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조차도 비약이 많다.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비약이 많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내에는 모두가 일관되게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대를 당내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뚜벅뚜벅 민주당의 어떤 정치 탄압에 맞설 겁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당대표 후보 3인으로 압축될 텐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때 아닌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나오는가 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물전론, 뉴 이재명 세력의 실질적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장과 함께 이제 비판을 제안하면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내부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여당이 단단해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의 전당대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전 투구 양상 그리고 뭔가 이 행보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이라면 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더 갈 것인가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니고 과거에 뭐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점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의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게 엉망이야 저게 엉망이야라고 이제 거의 이제 트집을 잡는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고 특히 유시민 작가는 뭐 파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지금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유 이재명에 대한 기획자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 대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할 거라면 저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 누구를 어떻게 인사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양당 상황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내용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전에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취지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미 보유세는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서울 전역만 하더라도 평균 거의 한 20% 가까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 정해져서 12월 달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토론회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원인이 뭔지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토론회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1년 차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대통령의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도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물론 공급 부족, 공급 늘려야 돼요. 하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대출 규제예요. 본인의 아파트도 본인이 초래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저당으로 집을 인수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토론회가 왜 필요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진단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여전히 진단은 없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인상된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세제 개편의 수단으로 쓰겠다.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 관련 입장을 밝힐까요? 전 밝힐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것이 논쟁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한 차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입자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이 다 작동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행태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셀러 파이낸싱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그 양지마을이라는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지난해 강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좀 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매수인 또 세입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뭐 무리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셀러 파이낸싱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셀러 파이낸싱 이후에 셀러 파이낸싱으로 집을 팝니다는 게 등장을 했어요. 저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서의 셀러 파이낸싱의 문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50% 지분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의 50% 지분은 조합원 승계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등기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성금, 중도금, 잔금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면은 50%에 대한 조합원 승계가 매수자가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한 셀러 파이낸싱이 된 겁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이 될지도 계속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담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수본과 광주청 강력계장을 각각 소환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해서 압수하신 거 맞으신가요?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 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 산업계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의 진원지 SK하이닉스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세게 반발해 협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의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부터 대출 규제와 공급 방안까지 여러 쟁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누가 참석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에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그리고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140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순서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의제인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짧은 발표가 이뤄집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주요 쟁점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토론을 주도하기보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건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바로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세제와 금융, 공급 관련 다양한 견해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세제 분야에선 보유세 강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차이를 두되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는 다르게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다만 초고가를 얼마로 할지 또 보유세 적정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오늘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 개설했던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는 금융 분야 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만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포함해 각종 부동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 제안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이르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향후 금융, 공급 정책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택 매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1박 2일간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SK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Only response to the way they've treated our farmers and our people.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재 유엔은 차기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을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추첨식에서 난데없이 처음 제정한 피파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수여하기도 했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에 실패하자 비위를 맞추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피파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보, 앞권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징계유예 조치였습니다. 발로건은 32강전에서 퇴장당해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숨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이제 관심은 인판티노 회장의 행보에 쏠립니다. 피파 회장 4연임 도전이 확실해 보이던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며 그가 정말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할지가 큰 관심사가 된 건데요. 그러나 실제 도전에 나선다고 해도 과정은 첩첩산 중입니다. 유엔 회원국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건 물론 유엔 총회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한 표라도 있으면 선출이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친 트럼프 성향의 사무총장을 달가워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월드컵을 전후로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이는 이 두 사람,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넘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판티노가 실제 유엔 사무총장 도전에 나설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유의 브로맨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거 개입 비난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은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현안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지난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폭탄 발언 이후 미중 외교수장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대선 개입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e talked a lot about the visit in September, and that was really the gist of it. It's just to create the groundwork for another positive visit. 중국 외교부도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의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주장에 항의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난투극을 벌인 문제를 놓고는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도울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역외国家는 개입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有关国家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无权介入当事国间的涉海问题。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상무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중국 지분이 20%에 달하는 벤츠 역시 미국 내 판매가 차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홍해 봉쇄를 선언한 후티가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오늘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로 후티가 홍해를 틀어쥐는 게 아닌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조선을 실제로 공격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후티가 이미 경고하고 예고한 대로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사우디 관련 선박들은 우리가 봉쇄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사우디 선박만 공격한다고 했지만 이미 두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또 선박 10척은 회항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박들도 사실 사우디와 관련되지 않은 선박들도 이제 출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예. 왜냐하면 후티가 정확하게 사우디 선박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실수를 모르고 그랬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홍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선박들이 좀 출입하기 어려운 또 선사들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감소할 가능성이 선박들의 통행이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후티가 이 선박들이 사우디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마구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미군이 직접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군사적 행동에 나설까요? 자,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우디도 좌시하지 않겠다. 사우디도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후티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많이 받았고요. 본토도 공격을 받았고 후티의 내각 회의에서 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서 내각들이 다 일시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해 가겠다. 특히 예. 이제 미국과 아니면 말씀드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선박들을 공격하겠다고 계속 천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란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후티는 미국과 이스라엘 아니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티를 공격하더라도 이미 선사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네. 막을 수 있는 완전히 100%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티가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실제로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후티가 정말 어떤 철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란과는 지금 핵물질 관련해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우디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 어떤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이중잣대가 아닌가. 한쪽은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수용 원전뿐만 아니라 나오는 얘기는 우라늄 농축과 플라토늄 추출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 영토 내에서 이제 우란 농축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조되는 것인데 어쨌든 사우디는 미국의 중요한 우방국이고요. 오랫동안 또 미국과 사우디 간의 어떤 경제 교류, 그다음에 안보 공조도 해왔기 때문에 이상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사우디가 마음만 먹으면 어찌 보면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물질도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으로 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걸프 국가들도 항상 했던 얘기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예. 사우디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다면 왜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는 농축을 허가해 주는가? 아랍에미레이트도 지금 원전이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도 자국 내에서는 우라는 농축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튀르키예나 이집트나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미국에게 우리도 그러면 자체 우라는 농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만약 그것이 또 확산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 도미노 현상화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우디에게 민수용 핵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이란과 협상할 때 이란에 딱히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우디에는 핵을 허용해주고 이란에는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이란과 사우디는 이제 대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사우디에는 이제 핵을 열어준다. 그러면 이란이 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죠. 사우디의 예를 들어서 왜 네. 사우디에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가? 왜 우리의 고유 권한, 즉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우디만 인정해주는가?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핵 개발 그리고 이란이 어떤 IAEA나 이런 원칙을 잘 따른다면 뭐 저농축도 가능하겠지만 이란은 어쨌든 지금 뭐 60%, 70% 이상 우라늄을 농축한 결과가 또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이중잣대지만 이란에 대한 공습과 압박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재국들이 휴전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양측도 물밑에서는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휴전안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얘기했던 게 이란이 지금은 휴전 즉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진전된 휴전안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이란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경고한 것처럼 이번 주가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이란이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여전히 협상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곡괭이산을 폭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위치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로 곡괭이산 지하에는 핵시설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쪽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 6월 전쟁 이전과 이후에 아마도 이란이 주요 핵시설이죠.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에 있던 아니면 미국의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원심 분리기를 이 곡괭이산, 즉 나탄즈 남쪽 부분에 있는 이 화강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지하 100m 지역에 은폐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은폐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즉 곡괭이산에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란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스모킹 건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전쟁이 확전되면 반드시 여기 이제 공습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산을 공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은 또 한 번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름을 안 팔면 아무도 못 팔게 하겠다라면서 지금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같은 걸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도 호르무즈와 홍해를 계속 틀어주겠다. 지금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가 된다면 우리만 죽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봉쇄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홍해 쪽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가 수출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후티를 통해서 어찌 보면 봉쇄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유 수송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봉항을 공격한다든지 원유 수송관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AE가 또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회피해서 또 수출하는 항구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금 이번 전쟁에서 계속 중재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미국에 거의 15조 원에 달하는 그 자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용도로 지금 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2023년 IMF 구제 금융을 받았고요. 한 7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측에 자원 지금을 요청한 게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근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의 달러를 좀 지원을 받아서 외환 보유고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중에 또 지금 중동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바람에 파키스탄이 또 걸프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입이 조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이란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파키스탄 유조선들이 좀 많이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무부에 어쨌든 15조 원의 환율 안정 기금을 좀 요청한 상황이고 아마도 미국 쪽에서 이거는 좀 도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파키스탄이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미국 입장에서 파키스탄이 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파키스탄을 포함한 중재국들도 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군 자산의 기여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의 이익이라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정관 장관도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가볍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콕 집어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아 국가 하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떤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그것이 뭐 꼭 미국 중심이 아니더라도요. 영국, 프랑스도 지금 많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 다른 국가들이 다 지금 파견하거나 아니면 해온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정세가 안전화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다면 호르무즈 해협과 또 홍해의 선박들이 지나는 것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연대해서 우리도 조금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우리 정부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아마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MOU가 체결된 이후에는 유가도 많이 안정됐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치솟아서 이제 $90 안팎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중동 그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유가에 더 근본적인 장기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홍해를 통해서 조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을 봉쇄를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항을 통해서 뭐 유조선 한 14척 이상이 지금 통과를 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었고요. 7, 8월은 안전하고 뭐 9월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홍해가 이제 막히게 된다면 그러나 홍해가 막혀도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은 걸리지만 우회에서 즉 남쪽으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올 수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홍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유 수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수급처를 찾아야겠죠. 그것이 뭐 캐나다이든 멕시코이든 아니면 중앙아시아 뭐 아제르바이잔이든요. 이런 국가들로부터도 원유 수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급처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돌파구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고 가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빨리 원유 확보를 위해서 정부 당국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본적으로 중동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한다,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400곳에 달하는 입주업체들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걱정이 큽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사무실에 적막함만 남았습니다. 정수기는 작동을 멈췄고 에어컨도 먹통입니다. 400개에 달하는 공장과 상가 등이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정전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퇴근 시간 무렵입니다. 입주사들은 전산거래 업무가 마비되면서 생산과 공급이 지연되는 만큼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식품을 취급하는 공장은 생산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가 거래처에 알렸을 때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이게 가정집도 아니고 다 공장들인데. 건물관리사무소 측은 전기실 고압 송전 설비 안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복구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건물의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입주업체들은 이렇게 공용 전기를 끌어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선풍기를 트는 등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일대에는 전기가 정상 공급되고 있다며 건물 자체 설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사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입주사들은 하루빨리 전기 공급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부산 주택가에서 50대 취객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타정총으로 쇠못을 쐈는데요.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포금탄까지 발사하고 나서야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주택 2층에 있는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총처럼 쏘아댑니다. 발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쇠못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쓰는 타정총으로 쇠못을 발사한 겁니다.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도 쇠못을 발사하며 대치하던 남성. 됐어. 선마 잡아.
결국 섬광 포금탄을 쏘고 달려든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대치가 진행된 1시간 반 동안 이웃 주민들은 아침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업주가 1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기도 성남에서도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도주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싼 값에 금을 팔겠다며 돈을 받고는 금을 주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면서 금을 맡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현 시세로 3억 6천여만 원 상당인 금 500돈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6,700대 후반의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사흘 연속 사자세였던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갈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6,900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7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주목했던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투자 지출 계획이 예상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피 거의 7,000선에 다가선 상황입니다. 6,95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6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국내 경상수지 확대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환전 수요로 1,48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중동 긴장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 만큼 상승 부담은 여전합니다. 현재는 1,476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다수 사상자 프로그램을 가동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소식, 그리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인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그리고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냉동장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철골 건물 1개 동과 가설 건축물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비닐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진화 작업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3개 동이 탔는데 관계자 1명이 아직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이번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에 걸리면서 수도권까지 많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낮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에 위치하면서 중북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 영서 북부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속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5도, 포항은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에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